안녕하세요. 해커스의 이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후기, 총평, 중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오거나 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제가 몇 개 좀 추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3회차입니다. 이제 제가 시험 보러 가가지고 뭐 어떻게 문제가 나왔나 한번 추려본 건데, 이게 이제 1회차, 2회차도 제가 총평이랑 후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에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60 문제가 나오죠. 60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60%를 맞추게 되면은 이제 36문제 이상이면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36문제 이상을 맞고 24문제까지 틀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요 36문제 가운데 신기하게도 요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6문제 이상이 기계제도에 포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은 우리는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진 않은데, 나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계제도에 가장 많은 게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계 재료가 그 다음으로 많고요. 뭐 순서를 따지자면 이렇게 가죠. 그리고 CAD랑 측정은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는 꽈락 제도가 없어요. 기능사에는 꽈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36문제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CAD는 공부를 지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아예 안 해도 실은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론상 기계재료 다 틀리고 측정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36문제 이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는 36문제 이상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제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기계제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CAD 문제는 실은 문제가 뻔합니다. 제가 뭐 여기 한 문제 좀 말씀드리긴 할 건데,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네 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는데 문제가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공부를, 이건 문제로라도 공부를 좀 해주시면은 뭐 몇 문제는 맞추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 재료도 14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죠. 여기서만 7문제만 맞고, 여기에서 뭐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30문제만 맞아도 실은 이게 벌써 37문제가 되잖아요.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측정은 좀 어려워요. CAD보다는 이게 좀 더 어려운데 이거는 아예 다 나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다못해 5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다른 데서 충분히 실수를 안 하고 맞아주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가 좀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상 준비하다 보면은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대충 하면 안 되죠. 이제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기계 제도가 물론 이제 분량이 가장 많긴 한데 보면은 뭐 이거가 오히려 공부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암기할 게 많거든요.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부담스러울 수, 물론 이제 제도도 암기할 게 많이 있지만 이거는 완전 생으로 암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원리가 좀 부족하고 생으로 암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제도의 비중을 완전히 두고 이거는 한 반만 공부한다고 쳐도 꽤 맞출 수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온 키워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교재에 보건 문제로 제가 2025년도 보건 문제로 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키워드 이거 뭐 흔한 거죠. 뭐 삼각법, 뭐 축의 도시 방법, 스프링의 도시 방법, 뭐 스프로킷,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리벳의 호칭 방법, 이건 좀 어려운 거죠. 이런 거 좀 어려운 거 나와 있고, 응력 구하는 거 문제 좀 나와 있고요. 캠은 이제 이론에는 없지만 문제로 하나 실어놨습니다. 요게 또 등장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뻔한 거예요.
베어링의 안쯤 이런 거는 뭐 쉬운 거기 때문에 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그렇게 알 수가 있고, CAD 같은 경우에는 뻔히 나오는 거죠. 뭐 좌표계, 출력 장치, 그리고 3D 모델링의 종류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 와이어 프레임 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 재료에는 뭐 인장 강도가 언급이 좀 됐고요. 요건 좀 들어볼 일이 별로 없죠. 열 처리 뭐 담뜻, 풀불 그런 거. 그 다음에 연신율 계산하는 게 등장을 했다는 거. 이것도 뭐 그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측정에는 각도 측정, 뭐 길이 측정하는 것도 나왔고, 각도 게이지 고르는 거, NPL식 게이지, 요한슨식 게이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등장을 했었어요. 이거는 실은 이제 여기 시험에만 특정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리벳 호칭 방법이나 캠이라든가 뭐 응력 구하는 거 이런 거는 흔한 건 아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왔다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요거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면 안 되는 거, 축이랑 암 같은 경우에 길이 방향으로 절단을 하면 안 되죠. 뭐 그런 게 나왔죠.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실은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하면 좋은데, 한 번에 합격을 못 하셨다면은 한 번 시험을 보고 오시면 어떤 거 위주로 나왔는지를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험장 가서 하지 마시고, 제가 보건 문제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거 2025년도 거만 볼 게 아니라 2024년도 거, 2023년도 거도 다 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듯이 한번 해보시란 얘기죠. 그래서 한번 내가 그냥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시험 보듯이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몇 개를 틀렸는지, 몇 개를 맞았는지, 내가 이걸 확실히 알고 푼 건지, 대충 찍어서 맞은 건지, 그런 걸 구분을 하셔가지고 60문제 중에서 60%를 한번 36문제가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로킷 휠에 피치원을 표시하는 선의 종류는 무엇인가? 보시게 되면은 피치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피치원. 피치원은 무조건 1.3선입니다. 피치원은 무조건 가는 1.3선이고요. 이게 1.3선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1점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자, 요게 스프로킷뿐만이 아니라 스프로킷 자리에 뭐 스퍼기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스퍼기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뭐 헬리컬 기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헬리컬 기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무조건 피치원은 가는 1.3선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프로킷 휠을 이제 요걸 하고 요걸 맞춘 다음에 넘어갈 게 아니라 스프로킷 휠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시긴 해야죠. 하지만 문제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피치원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선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선의 용도에 대해서 나온 표가 있죠. 그 책에 보면 표 이제 크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 손으로 가려가면서 이건 뭔지, 용도가 뭔지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게 나왔으면은 책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아, 이게 있었구나 하고서는 복습하면서 넘어가시게 되면은 똑같이 공부를 해도 여러 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에 의미하는 게 뭐냐 보게 되면은 GC 200이라는 거예요. GC. 뭐 이제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그레이 캐스팅이죠. 앞자 그레이 캐스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회색이죠. 그래서 캐스팅은 이제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게 주조란 뜻입니다. 주조. 주조는 얘기하자면은 그 뭐 붕어빵 틀에 붕어빵 그 반죽을 붓잖아요. 거기에다가 센 물을 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부어서 만드는 거를 이제 주조법이라고 합니다. 주조. 그래서 주조법을 사용한 회색의 철을 주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철이 이제 붙어 있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씁니다. 뭐 그걸 알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200이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최저 인장 강도가 됩니다. 최저 인장 강도. GC가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기호가 붙으면은 이게 최저 인장 강도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 최저 인장 강도는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쇳덩이가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생긴 게 뭐 쇠막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뭐 실험 같은 걸 하거나 어떤 뭐 상황에 의해 가지고 얘를 잡아당기는 이제 실험을 해요. 재질의 강도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당기거든요. 근데 잡아당길 때 어떤 순간 이상이 되면 얘가 금이 가면서 깨집니다. 깨지거든요. 그때 그 깨지는 걸 측정을 했을 때 그 강도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로 잡아당기면 깨지더라. 이런 측정값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항상 똑같진 않고 똑같은 거를 재질을 그 실험을 하더라도 이제 범위가 나오거든요. 뭐 이걸 예를 들자면 뭐 한 190에서 뭐 210이 있다. 그러면 190에서 210 사이에서 대부분 부서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190이 최저 인장 강도가 되고 얘는 최대 인장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일 때 깨질 수도 있고 최대일 때 깨질 수도 있겠죠. 이제 깨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부서지는 걸. 그래서 200이라 그러면 최저 인장 강도가 200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 중에 어떤 게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자, 최저 인장 강도가 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뒤에 얘가 붙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C가 탄소입니다. 탄소. 여기는 캐스팅이 아니에요. 이 C는 캐스팅이 맞는데 캐스트 혹은 캐스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탄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얘가 탄소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어요. 탄소 함유량이 됩니다. 얘는 탄소 함유량.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제도 3번에 테이퍼핀의 호칭 지름을 표시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테이퍼핀의 호칭 지름. 테이퍼핀은 뭐죠? 테이퍼핀은 테이퍼진 겁니다. 이렇게. 이 핀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게 일반 쇳덩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테이퍼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통 지름 같으면 여기에 지름이 뭐 5다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표시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핀의 호칭 지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호칭은 이제 칭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핀의 작은 쪽 지름을 호칭 지름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기계제도 4번. 다음 중 위치 수어용차가 0이 되는 IT 공차는 무엇이냐. 자, 답은 H7이 되겠고요. 위치 수어용차라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위치 수어용차가 0이다 그러면 뭐 보통 이렇게 쓰진 않지만 뭐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이 위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H 소문자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래치 수어용차가 0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H7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를 고르시면 돼요. 정확히 뒤에 숫자는 크게 뭐 의미는 없지만 보통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H7이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되는 거죠. 아래치수 어용차는 아래치수 어용차가 0일 경우에 대문자 H7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위치수 어용차가 0이니까 소문자 H7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보니까 리벳 세우층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게 답이 1번인데, 자,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맞으면 좋은데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게 틀려도, 그러니까 틀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이게 기억이 안 나서 틀리는 것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60문제 중에 36문제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문제를 틀려도 돼요. 여기에 포함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호칭 방법이라는 게 리벳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계 요소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달라요. 그걸 다 외워서 시험을 그거 다 외웠다고 쳐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문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기계 제도에 포함은 돼 있지만 따로 좀 뺐습니다. CAD 문제고요. 출력 장치가 아닌 것은 뭐냐? 출력 장치가 아닌 건 스캐너죠. 자, 스캐너를 출력 장치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캐너는 우리가 스캔을 하고 모니터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얘가 모니터죠. 얘가 모니터죠. 스캐너를 스캔을 해가지고 얘로 보는 거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프린터도 출력을 하죠. 출력 장치죠. 인쇄 출력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플로터, 얘는 대형 프린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형 프린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기계 재료 1번 답이 이제 2번이 나오는데, 자, 합금 원소의 특성 중 틀린 건데, 자, 이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니켈, 코발트, 티타늄, 몰리브덴이라는 건데요. 그 원소 주기율표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거기에 보면 원소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따라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걸 다 외운다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아는 게,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이 문제 봤으니까 여기 있는 거 정도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게 나왔을 경우에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합금 원소, 합금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합금이라는 게 뭐 철에다가 뭐 이것저것 더하거나 뭐 그런 걸 이제 합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철이 됐건 뭐 구리가 됐건 뭐 니켈이 됐건 섞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섞게 되면은, 자, 볼게요. 내 식성은 견디는 성질입니다. 부식이 되는 거에 견디는 성질. 인내하다 이런 표현 있죠. 내자가 그래서 사용이 되죠. 자, 내산성, 산성에 견디는 성질이 증가한답니다. 증가하죠. 자, 3번에 티타늄, 실리콘과 바나듐이라는 겁니다. 바나듐과 비슷하고 부식에 대한 저항이 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부식이 커진대요. 자, 4번에 보니까 담금질 깊이를 깊게 하고 내식성이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가 좀 이렇게 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2번을 보니까 코발트입니다. 저게 코발트. 코발트는 보통 구리와 함께 사용되며 고온 강도 및 강도랑 경도를 저하시킨다. 저하시키면 안 좋은 거죠. 경도는 단단함이고 강도는 이제 견디는 겁니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얘를 합금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뭐 심심해서 실험용으로 만드는 사람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내용을 둘째치고 경도를 저하시킨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은 한 번씩 저는 솔직히 외우는 것까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이론 설명할 때 구리에 대해서는 외우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내식성이 부식이 잘 안 되게 하는 성질이 구리가 있습니다. 그거 정도 말고는 다른 거 외우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를 풀 때 그런 식으로 하면은 풀 수가 있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기계재료 2번. 주조성이 좋으며 열처리에 의해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고, 라우탈이란 합금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냐?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게 이제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규소라고 하죠. 자, 알루미늄, 구리, 실리콘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이거는 알루미늄 합금. 자,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어떻게 뭐 조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알루미늄의 합금 중에 라우탈인 거를 골라라 그러면 얘를 고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측정 문제 나왔습니다. 측정. 토밀슨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게이지 면이 크고 개수가 적은 각도 게이지로 몇 개의 블록을 조합하여 임의의 각도를 만든다. 자,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뭐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거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거의 이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뭐 토밀슨을 정하든지, 블록을 정하든지, 뭐 이런 몇 가지, 뭐 요거 두 개가 가장 좀 큰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저는 블록이라고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생긴 뭐 몇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각도기예요. 뭐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게 MP를 시키거든요. 이거는 이게 나오면은 얘를 골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이 각도 게이지 고르는 거는 얘가 거의 한 95% 이렇게 나옵니다. 얘 아니면 얘예요. 이거 외에 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각도 게이지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거를 뭐 아무도 모르는 거를 갖다가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외워주시고, 이건 틀리는 다른 정말 어렵게 나오면 그건 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측정 문제, 요거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각도 게이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각도 측정기가 아닌 것을 고르래요. 자, 답은 4번 외경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실은 사인바나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사인바는 뭐 사인을 이용해 가지고 각도 측정하는 거고, 수증기는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통 안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물방울이 들어가 있죠. 그래 가지고 물이 들어가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게 이제 물방울이 움직이는 걸로 각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외경 마이크로미터는 이제 이거는 뭐 외경을 측정하는 마이크로미터죠. 마이크로미터가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뭐 여기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뭔가 측정물을. 자, 근데 오토 콜리메이터가 좀 걸리실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광학 전자 어떤 그 광선 같은 걸 쏴가지고 이게 그 각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자동 전자 각도 측정기입니다. 문제 꽤 많이 나오는데 얘를 고르라는 게 나온다기보단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각도 측정기가 아닌 것은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얘는 각도 측정기다라는 거를 알고 고르시면 돼요. 사람이 보통 자기가 아는 거는 들어본 거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갖고 오토 콜리메이터 고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안 배웠으니까. 보통 교재에 잘 없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오토 콜리메이터 외워주세요. 각도 측정기입니다. 각도 측정기. 마이크로미터는 길이 측정기예요. 지름을 재든지 뭐 길이를 재든지 그런 걸 측정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회차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주요 문제 정도는 정리를 했고요. 혹시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 내가 뭐 솔직히 말해
이 영상을 볼 가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그만하면 안 되고 시험 볼 때까지는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좀 특이한 문제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보고서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게 보게 되면은 비슷한 문제들이 제 교재에도 들어가 있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꼭 아셔야 되고 이거랑 비슷한 문제도 풀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